겸손은 자, 다스베이다 272회 시작하겠습니다. 박시영 대표 모시겠습니다. 남성분들, 젊은 분들 어디 갔어요, 오늘? 앞. 어? 격리 조치했어. 그, 운동화 곧 나올 거야. 오, 그거? 사전 예약, 예, 꼭 하겠습니다. 운동화 꼭 나올 거야, 거기. 자, 개요는 이러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여론조사. 비싼 게! 자, 지난주 여론도 다시 한번 크게 움직였어요. 지지난주도 크게 움직였는데, 대통령이 복귀하면서 적극적으로 여론조를 해서, 네. 이 회복 동력이 있고, 네. 또 하나는 충북 도지사가, 수해가 났는데, 자기 땅에 있는 곳으로 달려간다든가, 양평 땅 관련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상한 지점들이 나온다든가, 추락 동력, 동시에 막 동쪽으로 네. 서로 얽혔단 말이야. 두 힘이 이렇게 세게 부딪힐 때는 가끔 전화 면접하고 ARS하고 크게 어긋날 때가 왕왕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중도층하고 정치 고관여층이 서로 다른 방향을 볼 때가 네. 가끔 있거든요. 네. 지난주가 그랬던 것 같아. 그리고 또 휴가철이었고요. 네. 휴가철도 변수예요. 휴가가 본격화됐고 또 이렇게 수해 때문에 여론조사 응답하기가 되게 어려운 지역들이 꽤 있잖아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해서 전화 면접과 ARS 서로 다른 방향으로 크게 달려왔어요. 그 실사를 담당했던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김건희가 힘이 세냐 윤석열이 힘이 세냐 그 질문이 있었잖아요. 그 질문을 듣고 보수층에서 시바시바 하면서 끝까지 응답했대. 중도의 그 응답을 거절하면 그 사람이 그동안 응답한 게 다 날아가거든요. 욕을 하면서 끝까지 갔다는. 오히려. 그래서 보통 질문을 세게 안 하는데 우린 세게 해. 왜냐하면 그 속내를 들여다보려고. 자, 그러다 보니까 ARS는 이 추락 동력이 셌고 전화 면접은 회복 동력이 더 작동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전화 그렇습니다. 면접은 지지난주는 우리가 전화 면접 조사한 이래로 가장 크게 벌어졌었잖아요. 한 10%, 이 정도가 평균적으로. 평균치야. 네, 평균치예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 네. 근데 지지난주가 격차가 14, 5 막 이렇게 좀 벌어졌으니까. 크게 벌어진 측면이 있었죠. 이게 다시 좁혀졌다. 근데 반면에 ARS는 이번 주가 우리 조사상으로는 가장 크게 벌어졌어요. 20%가 넘었어. 그러니까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달라왔어요. 전화 면접은 좀 좁혀지고 ARS는 좀 벌어지고 지지난주하고는 정반대 양상이죠. 근데 이제 유심히 보셔야 할 게 ARS 조사에서 중도 성향을 보시면 민주당이 57.9, 국민의힘이 29.8로 거의 중도층에서 2배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표진 문제를 넘어서서 이 중도층에서 확실히 윤석열 정권 심판한다는 의지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 확인됩니다. 자,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ARS가 한 3, 4% 꾸준히 높았거든요. 근데 거의 붙었어요. 그러니까 ARS는 떨어지고 전화 면접은 좀 올라가고. 그런데 지금 보면 거의 이제 잘 모름이 없어. 점점. 예. 보면 전화 면접 조사에서 잘 모르면 2.4밖에 안 나와요. 그 잘 못하고 있다는 게 61.9입니다. 그러니까 35대 60 이 정도의 구도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잘한다는 쪽 35, 못한다는 쪽 60. 전화 여론조사 잘 응답 안 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공무원 가족들이 잘 응답 안 해요. 혹시 이거 녹음되는 거 아니야? 나 추적당하는 거 아니야? 녹음은 됩니다. 하지만 누군지 몰라요. 그분들이 이제 투표장에 가서 속마음을 표출하죠. 조용히 표출하죠. 정치 고관여층, 정치 뉴스를 많이 소비하는 층은 지금 ARS를 보면 이거 큰일이다 진짜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그렇죠. 나라가 거의 개판 아닙니까 사실. 말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야? 조사받지 않았어 최근에? 조사 받았어요. 자, 쇼핑 잘못했다. 네. 대통령 지지율보다 낮잖아요. 보수도 커버를 못 치는 거예요. 이거를 거의 비슷한 수치로 나온 여론조사가 있더라고. 아, 그래요? 네. 지난주에 나온 조사 중에 보면 거의 비슷한 수치가 나온 적이 있어요. 문제다, 문제가 아니다.
그 여론조사가 문제야. 이상한 조사네. 말도 안 되지. 예. 요새 이상한 조사 난무해. 근데 그런 이상한 조사는 꼭 포탈에 떠. 자, 이 정권 지나고 나서 계속 반복해서 나올 사진이야, 이게. 요 옆에 대통령 서 있잖아. 누가 군 통수권자야.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으세요? 내가 권력이 좀 센데 말이야. 나는 집에서도 이렇게 할 것 같아. 부인이 잔망경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다 결정할 것 같아. 그리고 나서 물어봤어요. 국정 개입한다는 말들이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한다. 전화면접은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다고 감안하고 보면 굉장히 높게 나온 거예요. 이어서 물었어요. 누가 더 힘이 세다고 생각하냐. 이게 다양한 방식으로 물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일부러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라고 하지 말고 김어준 총수가 그렇게 했다고. 분명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가 더 힘세? 이렇게 얘기하지 의사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렇게 묻지 않잖아요. 그러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권력을 누가 뭐 주도적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보느냐 또 다르죠. 영향력이 누가 더 크냐 이렇게 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묻고 싶은 건 누가 더 힘세 이거거든. 그렇죠. 그럼 다 알아들어. 이게 가장 직접적이고 직설적인 표현이죠. 국정 개입하는 거 아니냐에 이어서 물었기 때문에 국정 관련 결정도 부인이 더 센 거 아니냐고 이어서 묻는 효과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ARS가 전화 면접에 갈립니다. 갈리죠. 전화 면접에서는 대통령이 높아요. 근데 속내를 드러내는 ARS에는 훨씬 더 부인이 높아요. 국민의힘 지지층은 대다수가 윤석열 대통령을 꼽습니다. 그렇지. 그러나 민주당 지지자나 무당파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김건희 씨를 뽑죠. 힘이 세다고. 그러니까 전화에다 대고는 그렇게 말 못하는 거야. 대통령인데 어떻게 대통령보다 힘세다고 말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44%가 나온 거예요. 근데 자기가 누군지 확실히 모른다. 삑삑삑 누르는 거니까. 그럴 때는 대통령 부인을 선택하는 비율이 이 정도로 높아요. 그러니까 3대 6으로 국민들은 나라는 부인이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두 대통령을 우리가 잘 받들어야죠. 두 대통령. 네. 이게 속내가 드러나는 조사예요, 이게. 이게 엉망진창인 거지. 바지 입었잖아요, 일부러. 사흘 받는 장면이거든요. 일부러 입은 거예요. 자기가 군 통수권자 아닌데 외국 군대의 사열을 받는 복장을 이렇게 선택해서 본인이 사열 받는 표정이잖아. 심리적 대통령 맞는 것 같아. 네, 그건 뭐 총수 생각이니까요. 네. 그 다음에 이게 제일 강한 질문이에요. 양평, 최순실 버금가는 국정농단이라는 주장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굉장히 강한 주장이죠. 왜냐하면 그 다음 단어는 탄핵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강한 거죠. 근데 전화 면접에서도 51%가 공감을 하고 ARS는 61%가 공감해요. 이 사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예. 이거는 추이 조사를 계속 해봐야 합니다. 심각성에 대해서 한두 달 뒤에 또 해보고 그렇게 가봐야 민심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우크라이나 돌아왔어야 되는 거 아니야? 돌아왔어야 돼. 그리고 거기 가서 한 발언, 생즉사, 사즉생, 우크라이나와 함께 죽자 살자, 러시아와 싸우겠다. 이거 잘했냐? 잘못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방문이 회심의 기획이었어요. 이걸로 지지를 이제 치솟는다. 머리가 정말 나쁜 거야. 그 기획은 대실패로 끝났다. 자, 무슨 재난만 생기면 문재인 정부 탓을 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물어봤어. 어떤 정부가 더 안전하다고 느끼십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 대통령 지지율도 못 먹고 있잖아. 아니, 이거는 사실 더 차이 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ARS 물어보면 더 차이 났을 거예요. 네. 무슨 사건, 사고만 나면 문재인 정부 탓을 하는 게 아무 소용 없을 뿐만 아니라 자충수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왜? 대통령 지지층도 빠져나가니까. 아무짝에 소용없는 거죠. 말을 할수록 깎아먹는 거야. 맞습니다. 그런 걸 우리는 거절이라고 하죠. 저는 뭐 조사받으면 웃지 않았다. 그 대목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말을 하셨을 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웃지 않았다. 웃지 않았다는 것으로 동의하지 않음을 표했습니다. 현명한 태도입니다. 자, 이거는 저희가 이제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총선 조사예요. 주중 조사입니다. 네, 아무래도. 수요일날, 목요일날 조사.
그래도 여전히 한 9% 정도는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건 최근 1년 사이에 굉장히 굳어진 거예요. 맞습니다. 투표 의향을 보시면 적극 투표, 2층이 투표를 하는 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47대 37로 더 벌어져요. 일각에서 180석 무용론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180석 몰아주는데 민주당 뭐 했어? 불만이 있죠. 이거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을 응징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민주당 지지층이 훨씬 더 열기가 뜨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적극 투표층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투표할 거니까. 자, 그 다음. 역시 한 2, 3%더 높죠. 주중에 하면.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57%가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 다음, 투표할 거냐, 투표할 생각이 있다. 이 정도면 높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서울이 특히 높아요. 근데 서울에서 민주당이 앞서거든요. 서울 인구가 많잖아요. 뭐 어떤 분들이 뭐 서울에서 민주당이 많이 빠졌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여론조사 조사 결과로는 그런 적이 없어요. 민주당이 계속 앞서오고 있습니다. 네. 서울에서. 네. 아니 우리 조사상으로는 역전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1년 가까이. 근데 이제 역전 정도가 아니라 막 10% 이상 지는 조사도 있거든요. 민주당이. 말도 안 되는 조사라고 봅니다. 자, 중간평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총선이? 그렇다. 이거는 민주당 지지층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층도 다 동의하고 있다.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층이 더 중간평가라는 동의율이 높더라. 이게 특징이었는데 그만큼 그쪽에서도 윤석열 앞세워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다. 시기적으로 2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이건 빼도 박도 못한다. 중간평가는. 윤석열이 잘하냐 못하냐, 윤석열이냐 아니냐는 선거 구도가 확고하게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쪽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9월달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KBS 사장, MBC 사장, KBS, MBC의 시사 방송들, 그 진행자들 우수수수수 날아갈 것이다. 왜냐하면 선거 판을 짜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네. 큰일 났거든. 이대로면 못 이기거든. 옛날에는 이쯤 되면 방송사에서 저한테 개표방송 나와달라고 했는데 요즘 연락이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신장식 변호사 백수 된다는 얘기죠? 예. 굉장히 즐거워하시네요. 쭉쭉쭉쭉쭉. 자, 차기 총선은 야당이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건 뭐 줄기차게 계속 50%를 넘어서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느 정당에 투표하시겠습니까? 민주당에서 조금 빠져나가고 국민의힘에서도 조금 빠져나와요. 그래서 여기저기로 갈라져요.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6월 달에 조사를 했었거든요. 막대가 뭐 한 2, 30일 전에 했던 조사인데 큰 차이가 없습니다. 36.9 대 36.3, 29.3 대 29.3. 그러니까 반변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여론 지형은 사실은 우리 조사상으로는 1년 가까이 변한 적이 없어요. 무슨 사건이 벌어지면 잠깐 움직였다가 거의 이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틀을. 맞습니다. 네, 민심의 기저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확 안 변하거든요. 네. 적극 투표층에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벌어지긴 합니다. 좀 더 벌어지죠. 예. 큰 틀에서는 이 구조입니다. 아, 이거밖에 차이가 안 나나 싶은데 총선에서는 박빙으로 승부가 나요. 네. 여기는 해봐야 보수가 이긴다. 여기는 해봐야 진보가 이긴다. 빼놓고 서울 지역 생각해 보시면 지난 총선 때도 민주당이 많이 이겼지만 이긴 지역, 박빙인 지역 되게 많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 없다 23.8이 이 사람들의 성향이 어떤 성향이냐면 반윤 성향이에요. 아까 현재. 윤석열에 대해서 일을 잘 못한다라고 보는 층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 일 잘한다는 층은 대부분 국민의힘을 지금 지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없다는 층은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상당수를 땡겨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건 이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조금씩 질문을 바꿔가면서 하고 있는 건데, 현역하고 신인 둘 다 공천 신청이 들어왔어. 그럼 누굴 선택하겠어? 신인을 선택한다는 사람들이 높죠. 이거는 항상 조사할 때마다 이렇게 나와요. 네. 선거를 다가가면 이 비율이 변해요. 그리고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 뭐 후보의 자질, 그리고 정당은 저 뒤에 있어요. 그래서 정당이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다. 80%가. 결국 80%는 정당 보고 뽑는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중요하죠. 사실 정당이 왜 안 중요해요? 근데 이제 여러 보기를 주고 물어보면 정당을 뽑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야, 넌 정당만 보고 뽑냐? 이 소리를 들을까봐. 그게 실제 속내와 여론조사 답할 때의 차이거든요. 그 차이를 잡아내서 진짜 속내를 찾아내는 게 여론조사 기관의 실력이에요.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은
거의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면 지지정당을 바꿔서 투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인물 요인이에요. 흔히 얘기하는. 예를 들면 거물급이 어느 동네에 딱 출전을 했어. 근데 그 정당은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우리 측의 후보가 너무 좀 형편없어. 그럼 그 사람을 찍어줍니다. 일부는. 그게 스윙보트가 일어나거든요. 지역에서는 특히 그렇게 벌어져요. 인물의 급 차이가 한 2배 정도 났을 때는 태도가 바뀌는데 엇비슷하면 다 정당으로 갑니다. 자, 이것도 이제 참신한 신인과 노련한 재선 중에 누가 더 승리에 도움이 될 것 같냐. 참신한 신인이라고 답해야 할 것만 같잖아, 우리가. 재밌는 거는 노련한 재선을 선택한 가장 높은 층이 20대라는 거야. 그거는 진짜 20대. 20대가 무슨 소리야. 우리처럼 젊고 참신한 신을 뽑아야지가 아니라 아니요. 나이 많고 노련한 사람을 뽑으세요. 이게 어떤 심리일까요? 우리나라 20대 남성의 보수성은 70대에 버금가요. 현재 젊은 정치인이라고 현역 의원들 중에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가릴 거 없이 그런 사람들에 대한 신뢰도, 기대 이런 게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기들을 대변을 잘해줬으면 청년을 대변하는 신인들이 많이 나오는 게 우리 문제를 풀어줄 것 같아. 기대감이 형성될 수가 있거든. 지금 이건 꺾였다는 얘기거든. 그 요인도 있지만 7, 80년대에는 청년이 나서야 한다. 기성세대로는 바꿀 수가 없다. 학생운동을 하든 뭘 하든 자기가 목소리를 내고 자기가 뛰어들었거든. 이 세대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잘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나는 내 앞가림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세대가 이걸 바꿔야지 이게 아니고 커뮤니티에서 상당히 시끄러워질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기성의 세대도 야 우리는 글렀어 니네가 바꿔줘 이런 말들을 입에 달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20대를 아직도 애 취급하잖아. 부모들도. 자기들도 스스로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세대야. 늙은 세대야. 그렇죠. 가장 젊은 늙은 과거에 세대야. 비하면 그렇죠. 네. 분명히. 예. 그래서 70대하고 마인드가 비슷해. 왜 이렇게 됐을까? 그건 따로 한번 저희가 조사를 집중적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어떤 유형의 인물이 당선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밌는 거 몇 가지 좀 읽어주세요. 오픈 문항입니다. 네. 국제 정세를 읽을 줄 아는 사람. 윤석열 정권을 끝장낼 사람. 그거를 추진력으로 묶었네. 쇼 안 하는 사람. 불법에 연루되지 않은 사람. 언어와 행동이 조심스러운 사람. 이 말 하는 사람들 머릿속에 누가 있겠어. 이 조사도 꾸준히 해 나갈 거고. 이번 설문 가지고 선관위 긴장한 느낌이 듭니다. 총수가 다 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부르지 마세요.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약 한 방울 없이, 비료 한 톨 없이, 비바람 이슬을 맞으며 더운 계절 추운 계절을 이겨내며 함양 지리산 자락에서 7년을 자라납니다. 산삼 순백. 딴지마켓에서 홍삼 가격으로 진짜 산양삼을 만나보세요. 8시간 일을 해서 월 매출 제가 지금 찍는 그 정도 찍으면 저는 진짜 대만족이에요. 저도 다른 데 나가면 소비자잖아요. 이거 소비할 수 있겠다, 좋아하겠다. 정말 소비자들을 원하는 그 퀄리티가 나와요. 곱창 장사한다면 와우 곱창 선택해야죠. 저는 추천해요. 자, 이번에는 충북인 뉴스의 김남균 기자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선
김영환 충북지사 수해 행보 얼마나 이상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7월 15일 날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발생을 했죠. 7시 50분에 붕괴가 됐다는 겁니다. 네. 리호강이 강폭은 거의 한강에 버금갈 정도로 강폭이 엄청 넓어요. 아침 7시에 이미 이제 그 낮게 쌓여있는 제방에 3m 정도 낮게 파여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찰찰 넘쳐요. 그 부분이 위험하다는 거는 그 공사를 했던 직원들이 알고 있었어요. 네. 행복청에서 그 공사를 발주했는데 그 공사 현장의 직원들이 7시경에 6명이 나와서 뭐를 하고 있냐. 삽으로 제방을 막아요. 그 큰 물길이. 그리고 사실은 나오면서 이미 행복청 직원들이 충북도청이라든가 다 연락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시 40분에는 제방뚝이 무너질 것 같다, 이제. 행복청에서 현장으로 갈 때 충북도청이 연락했단 말이야. 지자체장이 그때 조치를 했어야 되는 거야. 네. 이 시간이 골든 타임이었죠. 자, 그리고 이제 제방이 붕괴됐다라고 하는 그 신고 접수가 7시 50분에 왔습니다. 자, 그리고 8시 35분부터는 도와주세요. 물이 잠기고 있어요. 나 어떡해? 라고 하는 아주 절절한 이런 것들이 신고로 접수가 됐습니다. 여기서 사상자가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리고 충북도청 산하 소방 이제 출동한 대원들이 8시 3분에 무전을 칩니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지금 어쩔 수가 없다. 큰일이 터졌다. 그런데도 어떠한 대응도 없었고. 그것도 지자체장의 책임이에요. 예. 이 당시에 주민들이 나와서 이걸 보고 마을 방송을 통해서 전파를 합니다. 빨리 대피하셔야 된다. 행정기관의 통보를 받은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주민들이 알아서 대피시키고 했던 부분들이고요. 그렇게 해서 첫 보고가 언제 되느냐. 9시 44분에 비서실장이 지사한테 여기 사고 발생했다고 보고를 했단 말이지. 그 차도 안에서 있었던 분들의 마지막 구조 전화가 9시 3분까지 옵니다. 이미 이제 9시 3분에는 완전히 다 잠겼고 전화도 할 수 없는 그 순간까지 다다랐다는 거죠. 그런데도 김영환 지사는 9시 44분이 돼서야 첫 보고를 받았다고 현재 이제 밝혔어요.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보고 체계도 심각한 문제가 있고 그렇게 늦게라도 보고를 받았으면 바로 달려가야 되는데 이때는 인명피해가 발생했어요 이미. 근데 여기서부터 기괴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계산댐으로 출발. 제가 최초에 취재했을 때는 9시 40분경에 보고를 받고 출발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충북도청에서 공식 브리핑을 한 거는 44분에 받았고 16분 뒤에 이제 괴산으로 출발했다고 해요.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죠. 소방 본부의 상황 일지를 보면 9시 45분에 한 명은 심정지 상태로 구조를 했고 거기에 9명을 갖다 구조를 했다라고 하는 인명피해가 적시돼 있어요. 네. 보고를 받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김 지사는 오송 궁평 이 지하차도로 가는 게 아니라 괴산으로 갑니다. 거기에 이제 한 11시 정도에 도착을 해서 한 10분간만 있어요. 괴산댐이 그 이전에는 넘친다. 보고가 있긴 있었는데 그때는 이미 다 멈췄거든. 긴박한 상황이면 지사께서 10분만 거기서 점검을 했겠어요. 그 괴산댐을 보고 그 다음 일정은 다시 청주로 이제 돌립니다. 자, 그런데 궁평 제2지하 차도가 있는 곳으로 가지 않고 바로 옆 동네인 옥산면으로 갑니다. 그것도 이상하죠. 궁평 제2지하 차도로 달려갔어야 되는데 옥산면으로 가요. 자, 옥산면에서 침수된 농가들의 이제 피해를 둘러봤다고 하고요. 거기에 이제 동행했던 직원에게 저기 있는 소 15마리도 구조해라 라고 하는 지시를 내렸다고 해요. 그러면은 바로 달려갔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점심을 먹으러 갑니다. 점심은 또 먹지 않았다고 해명을 해요. 궁평 이 지하차도가 매우 긴박하다는 연락이 와서 숟가락을 놓고 바로 달려갔다. 그런데 한 12시 10분에서 20분경에 식당에 갔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지하차도까지 거리는 얼마예요? 10분 거리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도착 시간은 1시 20분입니다. 그러니까 1시간 이상이 비잖아. 나의 시나리오입니다. 맞을 리가 없는. 왜 바로 궁평 지하차도로 안 갔을까? 배고파서 밥 먹으러 갔다. 그리고 밥 먹고 갔다. 그래야 시간이 맞지. 이 옥산면이 바로 옆이라는 거잖아요. 네, 정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옥산면에 맛있는 식당이 있나 보지. 네, 맛있는 식당이 많습니다. 네.
문제가 될까봐 식당에는 들어갔지만 밥은 안 먹었습니다. 라고 해명하는 거죠. 10분 거리인데 1시간 이상 있었잖아요. 그렇게 추정하는 내가 틀렸을 거야. 마침 또 계산에 자기 땅이 있잖아. 요것도 이제 맞을 리가 없는 추정을 제가 할게요.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 여러 번 발생을 합니다. 김 지사 일가가 소유한 땅은 괴산댐의 상류예요. 그 댐이 꽉 찼다는 건 그 위까지 다 잠겼다는 거죠. 그 상황이 어떤지 보러 간 게 아닐까? 왜냐하면 부인이 SNS를 하잖아요. 네. 그 시점에. 참사가 이제 발생하기 직전인 7시 30분 경이었나요? 이제 SNS에 글을 올립니다. 부인이. 예. 괴산군 청천면 후영리라고 하는 곳에 땅이 이제 쭉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는 그 아들이 거주하고 계시거든요. 아들이 이제 살고 있는 곳이 물에 잠겨서 옆집 민박집 2층으로 대피해 있다. 자, 여기가 이제 김영환 지사 일가가 소유한 땅인데 여기가 강이에요. 여기 이게 댐의 상류예요. 그러니까 댐이 가득 찰 정도니까 여기서 물 잠기는 거예요. 그 상황을 요 시간대에 부인이 SNS를 합니다. 아들 집이 잠겨가지고 옆에 2층으로 갔다. 그러면 부인이 남편한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아들 집이 잠긴 건 남편한테 비밀로 했을까? 충북 지사인데 비밀로 했을까? 말했겠지. 아, 여보, 거기 우리 땅 물에 잠겼대. 그래서 댐 상황 보러 간 거 아닐까? 나는 그렇게 의심하는 바입니다. 내가 틀렸겠지. 그리고 괜찮네 하고 밥 먹으러 간 거 아닐까? 그리고 나서야 1시 25분 도착했다. 그리고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가 이렇게 강변에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사고가 난 다음 날 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이라는 걸 일요일 날 발주를 하죠. 요것도 기자님 찾아낸 거예요. 이날 일요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우선 김 지사가 오후 1시 20분에 도착했는데 왜 늦게 왔냐라고 하니까 지사가 왔어도 상황이 바뀔 것은 없었다라고 해서 정말 충북 도민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하루 딱 뒤인데 그날이 어떤 상황이었었냐면 총 14명이 이제 사망했잖아요. 아직은 저 안에 몇 명이 들어가 있는지 실종 신고는 11명이 됐는데 막 정말로 위급한 상황이었었고 꽉 찬 물 배수 작업을 계속하는데 물은 계속 들어오고 현장은 정말로 아수라장이었어요. 그러면은 그 도로 통제를 하는 부서가 어디냐? 도로관리사업소예요. 자, 그리고 그날은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수해가 넓게 났기 때문에 이 도로관리소 직업들은 완전히 비상이었겠죠. 다 나와서 근로 파견돼서 그거 수습하고 정신이 없을 때인데 3시 10분에 이 공고가 3억 3천만 원짜리가 올라왔어요. 하필이면 그것도 지도 한번 다시 보여주시죠. 저기에 보면 그 다리가 하나 보일 거예요. 저 다리가 유일하게 김지사 일가가 있는 마을로 들어가는 건데 그 앞이 경사가 되게 심해요.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공고가 나와요. 사업 내용은 여기에다가 옹벽을 세우는 거예요. 갑자기 발주가 되는 거예요. 일요일 날 그 수해 와중에 그거를 일수에 발생한 다음 날 발주를 한다는 거예요. 일요일 날. 모두가 바쁘게 수습하고 있는데 일요일 날 이걸 누가 발주를 해. 그리고 우기에 누가 이런 걸 발주를 해. 우기에 그런 거 건들면 무너진단 말이야. 이 도지사 머릿속이 그렇게 돌아간 거 아닐까? 야, 이거 무너지면 우리 집으로 가는 길 다 막혀버리는 거 아니야. 저거 빨리 발주해. 물론 아니라고 그러죠. 원래 하려고 했었던 사업이다. 원래 하려고 했었던 사업을 왜 하필 이때 하냐고. 처음에는 제가 물었을 때 이왕 출근한 김에 그냥 했다 이왕 출근한 김에. 네. 나중에 말을 좀 바꿔요. 수해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한 거다. 여기는 수해가 발생 안 했어요. 네, 갔다 왔는데 붕괴 위험이 있거나 낙석의 위험이 있거나 그런 건 징후는 전혀 없었고요. 이 공사는 이미 계획된 것으로서 맞아요. 예정된 사업이긴 해요. 자, 그런데 총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비탈을 깎아서 옹벽을 쌓는 거예요. 지금 비가 펑펑 오는 도중에 그 산을 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무너질 절벽도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장마철에는 절대 할 수 없는 거고, 제가 그래서 5년 동안 이 분기위험지역 정비사업공사 도에서 발주했던 것들을 봤더니 7, 8월에는 한 건도 없었어요. 7, 8, 9, 10월까지도 단 한 건밖에 없어요. 통상적으로는 11월이나 12월경 발주돼서 봄철에 마무리되고 또 연초에 해서 장마가 오기 전에 마무리되는 게 맞아요. 이 사업은 복구 작업이 아니에요. 예방 사업이에요. 수해가 발생했는데 그 다음날 예방사항 발주를 하는 거야. 우기에. 말이 안 되잖아. 그것도 일요일 날. 그것도 하필이면 충북 도지사 집 앞에. 가장 정황이 없을 도로 통제라든가 오송 군평 제2지하차도의 통제 의무를 맡고 있는 도로관리사업소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우리 김 기자님이 김영환 지사 관련 취재를 엄청 많이 했더라고. 네, 김 지사가 당선이 되고 그 도정 슬로건을 바꿨어요. 충북 중심에서다라고 바꿨는데 김 지사가 오고 나서 어느 순간에 도지사로 인해서 대한민국 욕바가지가 됐다. 그러니까 충북은 물바지가 되고 도지사는 욕바지가 되고 이런 얘기가 지금 지역들이 나와요.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저도 한 말이 아닙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김영환 도지사에 관련 취재를 많이 하셨어. 자잘한 것들 중에 재밌는 것도 있더라고. 여기다가 사유지인데 도로도 뚫었더라면. 원래는 이렇게 삥 돌아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도로가 하나 생겼는데 크게 이해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다른 게 더 큰 게 많아서 그건 애교니까. 원래 네. 그 길은 이 집안 사람만 가는 길인데 지도 안에 그 김지사의 산막이 있습니다. 딱 그거고 길 양옆으로는 다 김지사 일가의 농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그 길을 이용할 일은 거의 없어서 결과적으로 보면 김지사 산막으로 가는 지름길이 이제 되어버렸던 거죠. 자잘하니까 넘어가고. 예. 이건 뭡니까? 그 우리 김영환 지사의 얼굴인데 이건 뭐예요, 이거? 거리. 얼굴 보니까 자꾸 윤석열 이름이 대통령 이름이 나오려고 그래서 좀 헷갈리는데 참사 3일 뒤에 김영환 지사가 다시 괴산을 찾습니다. 벌써 두 번째를 찾은 거죠. 어디를 갔냐면 아까 그 괴산된 상류 지역 그 덕평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를 갔다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수해 현장을 점검했다 보도자를 냈어요. 그런데 거기 어떤 곳이냐면 김 지사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마을과 6분 거리예요. 자, 그리고 청주에서 저기로 가기 위해서는 지나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3일 후에는 자기 땅을 둘러봤네. 이렇게 쓱 차로 타고 가면서. 안 볼 수가 없잖아. 여기를 가야 하면. 일부러 눈을 감지 않는 이상은 뭐 여기를 가면 반드시 자기 땅을 지나가게 돼 있다. 자, 그런데 수해가 가장 큰 지역이 이 지역이 아니에요. 이쪽에 이제 불정면하고 간물면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자기 땅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쪽 지역이 정말 피해가 커요. 거기 가서 피해 주민 만나서 손이라도 잡아주고 위로해주고 복구 상황을 긴급하게 거기서 봤어야 되는데 자기 땅이 없잖아요. 거기에는 없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건 총수님 말이 맞습니다. 자기 땅을 가볼 수 있는 지역 중에 수해가 있는 곳을 간 거 아니겠는가. 우리 김남규 기자 취재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야말로 탐사 취재다 싶은데 거래가 복잡한데 진짜 꼼꼼하게 하셨더라고. 자,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선은 김영환 지사는 정말로 부동산 투자의 귀재입니다. 한옥 세 채인데 사실은 세 채라고 하기가 뭐예요? 세 채가 붙어 있는 건데 다 합하면 대지 80평, 건물 한 50평 정도 되는 건데요. 이거를 갖다가 한 20억 원대 초반에 매입을 했는데 도지사가 당선되고 나서 75억 원에 팔았어요. 50억 원의 차익을 갖다가 실현한 거죠. 정말 부동산 투자의 귀재지요. 그 20억도 자기 돈이 아니에요, 다. 77%가 빚입니다. 이분의 투자 전략은 계산 후영리에 있는 토지까지 해서 B2예요. 그 엄청난 세 채 중에 마지막으로 산 게 2019년도예요. 12억 4천만 원에 사요. 3년 뒤에 30억에 팔았다고 신고를 했어요. 그것도 다 빚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3억 원 정도에 사서 30억에 팔은 거예요. 저희들이 취재를 해보니까 이거 75억? 좀 비싼 거 아닌가? 2022년도, 23년도에서 이쪽에서 매매 건수가 거의 없어요.
서울 부동산가 쫙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 시세로 나오면 이쪽의 부동산 전문가들이 이걸 누가 사냐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렇게 보면 한 20억에서 25억 이상은 비싸게 자, 그런데 2022년 12월 20일 날 거래 신고했다고 종로구청에 신고가 됐어요. 돈이 흐르는 흔적은 한 11월 정도부터 돈이 들어와요. 매매가 이제 끝났으면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등기부 이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지금 7개월, 8개월이 다 됐는데 아직까지 이전이 안 돼요. 이유는 뭐냐? 잔금이 아직 안 들어왔다. 확인해 보니까 한 63억, 한 7천만 원 정도가 이미 들어왔어요. 그것도 현금성 자산으로 대출 받아서 이렇게 사잖아요. 그렇게 되면 근저당이 남잖아요. 그게 없어요. 깨끗해요. 그리고 김영환 지사가 가지고 있었던 근저당은 싹 없어져요. 이 말은 현금으로 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잔금이 얼마 남아요? 한 11억 얼마가 남아요. 63억을 현금으로 내는 사람이 저 12억을 못 낸다? 그것도 좀 이상하고 대출 받으면 되죠. 근데 안 해요. 왜 안 했을까요, 총수님? 이 취재가 왜 중요한 취재냐면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10억짜리 부동산이 있는데 누군가한테 20억에 판다. 그리고 18억을 받았어요. 근데 2억의 잔금은 그냥 계속 달아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등기 이전을 안 해줘도 돼요. 아직도 내 소유예요. 18억이나 받았는데 그 집은 아직도 내 소유라고. 그런 일이에요, 지금. 그럼 63억을 현금으로 받았는데 그 집은 아직도 김영환 지사 소유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주려고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준다면 아주 신박한 방법이지. 네. 63억을 현금으로 줘. 그걸 가지고 은행 빚을 다 갚아. 그리고도 남아 돈이. 그리고 여전히 집은 내 거야 아직도. 63억을 말씀하셨듯이 현금으로 동원할 수 있었던 누군가가 11억은 없으면 대출받아도 되는데 그걸 잔금을 치르지 않아서 등기 이전이 아직도 안 됐다는 거예요. Very strange. 중요한 대목이 하나가 있어요. 네. 이 돈이 없었으면 김영환 도지사는 파산했어요. 한 60억 원에 이제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거하고 사채하고 있거든요. 이자 한 5% 정도만 따져봐요. 연간 3억 얼마가 넘습니다. 도지사 월급 1억 한 좀 4, 5천만 원 정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 하나로 해서 그 문제를 갖다가 다 해결해 버린 거죠. 토지 거래를 하고 나서 잔금이 남은 거야. 잔금이 다 완납이 안 됐으니까 등기 이전을 못 하죠. 여기까지 합법적이에요. 그런데 이 잔금을 계속 안 갚아. 계속 1년 안 갚고 2년 안 갚고 4인간의 거래니까. 그러면 미수를 장기로 달면서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전달하는 신종기법이 탄생한 거지. 그 경우에는. 그런 경우라고 내가 단정은 못해. 하지만 지금까지 모양은 매우 스트레인지하다. 그런 의혹 제기가 가능한 취재를 해낸 거예요. 박수! 물론 이 63억의 현금을 마련한 자산가가 갑자기 11억조차 조달할 수 없는 어려운 형편에 처했을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의혹도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통상적이지 않으니까. 현상적으로는 그 결과 돈을 63억을 받았는데 아직도 내 집이야. 그리고 빚을 다 갚았어. 이거는 진짜 우리 모두가 바라는 거래지. 근데 그런 엄청난 행운이 이 양반한테 벌어졌어. 근데 사실 공짜는 없거든요. 만약에 이런 의혹 제기가 가능한 정도의 일이 벌어졌다. 그 대가가 뭘까?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 가장 강력한 권한이 공사를 발주하고 인허가를 하고 뭐 이런 거거든? 그건 잘 보셔야 돼요, 이제. 네, 그렇습니다. 어떤 공사가 어디로 가는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전에 이것도 또 충북이네요. 이렇게 박덕흠 국회의원이 이해충돌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공사를 갖다가 무더기로 받았는데 특허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터널 관련해서 발주를 할 때 특정 특허를 명시를 하면 무조건 그걸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공사는 따로 하지만 특허를 가진 업체가 이제 가장 많이 이득을 보게 되겠죠.
요러요러한 기술로 공사하시오라고 발주를 하면 거기 회사 이름을 안 적어도 그 특허를 가진 회사가 돈을 버는 거예요. 회사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기술을 지정하는 거지. 근데 그 기술은 그 회사밖에 없어. 이 기술이 꼭 필요해서 라고 해버리면 되니까. 근데 그 자기 집 앞에 그 발주도 그렇게 신기술 뭐뭐뭐를 특정해서 발주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계속 보도되면 잔금 치르고 소유권 이전을 하고 끝나거나. 제가 그래서 3개월 정도 이제 김영환 지사 측에다가 도대체 왜 등기를 못 하는 겁니까? 왜 등기 이전을 못 하냐고? 그러면 좀만 기다리세요. 좀만 기다리세요. 아무 일 없어요. 그리고 누구누구는 절대 아닙니다. 내가 먼저 물어본 게 아닌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예. 그 정도로 지금 지역사회에서는 누구다라고 하는 카더라라는 소문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묻지도 않았는데. 누구누구는 아닙니다. 누구누구는 절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 자, 여하간 인허가나 공사 발주할 때 뭔가 특이점이 없는지 앞으로 계속 취재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취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북촌 한옥거래 있잖아요. 진짜 이상해요. 그리고 신종 정치자금 전달 방법인가? 듣고 보니까 신박하잖아. 맛있다. 어쨌든. 응? 12분의 1? 무슨 뜻이지? 친환경 재활용 휴지 12팩이면 나무 한 그루를 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12개월 내내 12팩을 쓸 수 있는 그린재질. 생협 휴지라고도 불리고 탄탄 휴지로도 불려요. 왜냐면은 굉장히 탄탄하거든요. 이게 우유값 있잖아요. 그거를 되살려서 휴지로 만든 거예요. 먼지가 안 납니다. 굉장히 질이 좋아요. 잘 팔린다. 오늘 만나보실 자연인은 어디 가세요? 벌들의 방어막 프로폴리스. 구강 항균 작용에도 좋겠죠? 100% 브라질산으로 특별하게 만나보세요. 환절기 구강 관리를 위한 선택. 닥스메디 그린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딴지마켓에서 절찬 판매 중인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여름 감기 올 때, 목이 칼칼할 때 목에 뿌려보세요. 무알콜 가그린 쿨센스 가글. 야, 이름 어렵다 이거. 그렇답니다. 요즘 에어컨 때문에 여름 감기 온 분들 많죠. 할인한답니다. 아이고 오과장, 바이오한테 화한 왜 안 보낸 거야? 10만 원이 넘을 텐데 지출 내역이 없잖아. 보냈습니다. 착한 콜 화하는 69,000원이라서요. 1800-9222 정직한 가격에 착한 콜 꽃배달 서비스. 거기다 구매 금액의 5%는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됩니다. 딴지마켓의 검증으로 안심할 수 있는 1800-9222 착한 콜. 대리운전 서비스도 있습니다. 꽃배달 5% 기부합니다. 저희하고 한 10년 된 것 같아요. 꽃배달 특별히 생각 안 나면, 특별히 단골이 있지 않으면 착한 콜 꽃배달로. 박태웅 의장님 강연이 있어요. 특강이에요. 이거 인기더라고. 금방 마감됩니다. 김영희 변호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자, 지금 후쿠시마가 잠시 잊혔어요. 그러니까요. 뉴스가 많이 줄어가지고. 왜냐하면 네. 다른 뉴스가 막 포포스 좀 쏟아져가지고. 네, 양평에 많이 묻히고. 네, 묻혔는데 이제 방출할 거란 말이죠. 그때 다시 뉴스가 또 폭발하겠죠. 근데 이제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국민들이 무기력함을 느끼잖아. 이게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네. 그런 거죠. 네. 먼저 헌법소원이 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에 정부가 잘못했다고 소송을 내는 거예요. 지금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특위를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걸 아무것도 안 하는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하지 말아야 될 우리 보고 괴담이라고 한다든지 문제 그렇죠. 제기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상대로 일본 대신 아무 문제가 없다는 홍보물을 만들었어. 유튜브에 막 뿌리고 있어. 미쳤어.
일본 정부보다 더 열심히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굉장히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우리가 낸 피 같은 세금으로 우리를 협박하고 있어요. 이걸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변호사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모아서 정부를 상대로 이거는 굉장히 잘못한 것이고 헌법을 위반한 불법이다 이런 것을 묻는 소송을 저희가 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권을 지켜야 되는데 정부가 거꾸로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청구인을 모으고 있어요. 굉장히 간단하게 그냥 몇 가지만 입력하시면 청구인으로 될 수 있어서. 그러니까 돈은 내야 돼요? 돈을 청구인 그 소송 비용으로 10,000원을 받고 있고요. 10,000원. 10,000원이 끝이에요? 네, 10,000원 더 주시면 물론 뭐. 더 주시면. 10,000원만 내면 청구인 자격으로 같이 들어간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받는 건 아니고요. 번역 비용이라든지 전문가들 자문 비용이라든지 뭐 하다못해 뭐 이렇게 문서 발송 비용 이런 것도 들고 해서 모으는 건데. 아니 이게 1,000명 모아도 1,000,000원밖에 안 되잖아. 근데. 네. 지금 몇 명 모았어요? 오늘 오전까지 9,600명 정도 모았어요. 우리 다스베이다에서 이렇게 방송을 해주시면 한 3만 명 정도 추가로 모아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3만 명만 모아도 저는 행복하겠어요. 네. 왜 숫자가 중요하냐면은요, 우리 한국 국민들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소송에 얼마나 모이는지 제일 지켜보고 있을 사람들은 일본 정부거든요. 도쿄 전력이거든요. 그럼 많이 모아야 되겠다. 네. 자존심의 문제예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서 정부를 상대로 소송하는 건 지금 저희밖에 없어요. 근데 왜 8월 7일까지예요? 그 헌법 소원을 저희가 지금 8월 16일쯤 내려고 하거든요. 그거는 데드라인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왜 휴가를 가셔가지고 휴가 가셨을 때 제가 뉴스공장 나갔잖아요. 나 때문에 조금 모인 거야? 오염수 시찰단도 지금 문제를 삼을 거거든요. 오히려 가가지고 들러리하고 면죄부 줬다 저희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90일 이내에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안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 90일째 되는 날이 언제예요? 그게 이제 8월 19일인데 8월 19일 월요일이라서 8월 16일이고요. 8월 16일 날 오전 11시쯤에 기자회견 할 생각입니다. 원래는 7월 30일이었어요. 근데 오늘 자꾸 제가 묻는 것만 다 갔어요. 네. 발언의 자유를 보장하라. 언제까지 미룰 수 있어요? 3만 명 모아주시려고요. 네. 이렇게 제 묻는 말을 다 했어요. 14일 정도까지는 돼야 되겠죠. 네. 저렇게 신경 써주실 줄 몰랐어요. 이제 오늘 아마 10,000명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일주일 뒤로 미룬 게 다스베이다를 믿고, 일주일 동안 분명히 한 2만 명 모아주실 거다 믿고. 그러니까 10,000명은 될 것 같은데, 300만까지는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인데 8월 7일까지 3만 명이 목표다. 네. 10,000원을 내는 사람 2만 명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10,000원을 안 내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은 청구인으로 들어왔는데 10,000원을 안 내시면 저희가 채권이 있는 걸로 돼서 돈도 안 받았는데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거꾸로 돈을 내야 돼요, 그럼? 지금 우리가 촛불 집회도 하고 서명도 하고 집회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지금 오염수 투기를 막기 위해서 여러 군데서 일을 하고 계신데 저희 소송에 참여하시잖아요. 판결문에 이름이 남아요. 판결문은 대한민국이 존속하는 한 남는 거예요. 영원히. 엄마 아빠 그때 지금 바다가 방사능으로 오염됐는데 엄마 그때 그거 막기 위해서 엄마는 뭐 했어? 라고 했을 때 엄마 집회도 했지. 민면 10번 많이 늘었어. 아니 근데 이거 정말 제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시민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라고 많이 알겠습니다. 물어보시는데 이름이 남는 정도가 아니고 나는 이 소송에 내가 원고로 참여했어. 내가 재판을 했다니까?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려면 저희 소송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답답했는데, 자, 그래서 이기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잘못했다라는 법적인 판단을 받는 거잖아요. 그걸로 여러 가지 책임도 물을 수 있지만 막연히 이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러는 소송이 아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잘못됐고 뭘 잘못했는지 특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중에 저희가 첫 번째로 하는 게 왜 이것을 막기 위해서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를 하지 않았나.
그 부작위도 헌법소원 대상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저희가 이기잖아요. 그러면 그 결정이 났을 때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를 해야 돼요. 중요하다. 뭘 안 한 것이 위헌이면 그런 결정이 나면 해야 한다, 반드시. 그렇죠. 어떤 걸 안 한 게 위헌이라고 하면 해야만 하는 게 법률에 있는 거예요.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죠. 정부로 하여금 일본을 제소하도록 만드는 수단이네, 이게? 강력한 수단이죠. 왜냐하면 법률에 있으니까. 그리고 강력한 수단이네. 네, 중국은 일본에서 오는 모든 수산물을 전수조사를 해요, 이제. 근데 우리 정부도 그걸 하라는 거죠, 우리는. 예? 최인접 국가인데, 이건 수입 금지도 아니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수산물을 전수조사해. 근데 안 하지? 헌법소원 하겠어. 이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그래, 전수조사를 하는 게 맞았어. 우리가 만약 이기잖아요. 그럼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강력한 수단들이네요, 실제로. 그런 항목들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가능한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정말 저희가 사명감을, 제가 있잖아요. 저도 다수자 당사자 소송을 많이 해봤지만 4대강 소송 때 6,000명이 넘고 했지만 이번에 10,000명이 넘어가니까 이제 굉장히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데 전수조사하고 수입금지는 다르잖아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을 우리가 지금 못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 오염수가 방류가 되면 방사선 환경 영향평가를 대한민국이 해야 돼요. 그 수산물 그 수입 금지를 유지하려면 좀 어렵죠. 못 알아들으시는 표정. 알아듣고 있어요.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를 해야 되는데 안 한다든지. 말 진짜 많으시네. 네. 그리고 오염수 시찰단이 굉장히 잘못했잖아요. 면접을 줬잖아요. 그런 거 하고 우리 뉴스공장에도 나오셨지만 뭐 최무영 교수님이라든지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 보고 후쿠시마 괴담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세금을 들여가지고 후쿠시마 괴담이라고 하면서 10가지를 카드뉴스를 만들어가지고 후쿠시마 오염수가 바나나나 커피보다 안전하다는 거예요. 네? 진짜 그 카드뉴스 제목이요. 그렇게 카드뉴스 돌리는 홍보하는 거를 저희가 그것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독일의 비슷한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더라고요. 와인 속에 있는 일정한 성분이 발암물질이 있다라고 정보 제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먹잖아요, 와인을. 그러니까 와인 회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요점은 정부가 대국민 홍보를 하는 것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는 독일 판결이 있어요. 자, 알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10,000원 냅시다. 네. 일주일 동안 얼마나 모이는지 다음 주에 확인이 될 텐데 만에 하나 우리가 8월 7일까지 3만 명을 못 모으면 한 번 더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네, 너무 훌륭하신 분이에요. 노벨상을 드려야 되는데. 자, 그만 말하고 들어가 주세요 이제. 귀에서 피가 날 것 같아.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0년산) (15년산) 세트로 할인 진행합니다. 이거 한번 먹어보면 계속 먹게 돼 있어. 시리고 무너지는 잇몸 관리가 구강 관리의 시작이라던데. 그러다 뒤늦게 임플란트 하시려고요? 32개 전부 다? 그러지 말고 파인프라로 미리미리 관리해주세요. 합성 보존제 없이 천연 유래 성분의 특허 기술을 더해 만든 파인프라 치약. 천연의 특허를 더하다. 제우 메디컬 파인프라. 딴지마켓에서 구매하세요. 자,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으로 난리났는데 양평군에는 민주당 의원이 딱 2명밖에 없어요. 일당백을 하고 있는 여현정 의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 양평군에서 이 종점이 변경되는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나 얘기하러 나오셨는데 그 전에
아주 따끈따끈한 어제 있었던 일인데 양평 군수가 직접 등장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통화를 하시는 제보자가 SNS에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에 대해서 글을 씁니다. 그거를 근데 전진선 양평 군수가 읽은 거야. 읽어가지고 이분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7월 25일 밤 10시에 벌어진 일입니다. 예, 여보세요. 예, 제 전진선입니다. 아, 예, 예. 그 좋은 의견 주시는데 네. 한번 만납시다. 나하고 만나가지고 한번 얘기 좀 합시다. 뭐 만나는 건 뭐 어렵지 않은데 뭐 굳이 뭐 만날 일이 있겠어요? 무슨 아니 나한테 그 파트 따를 때 옳은 점잖게 쓰셨더만은 다른 데다가 나한테 함부로 쓰지 마시오. 말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반말 말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번 만나자 그러니까요. 아 근데 반말 좀 내가 그렇게 말하지 찾아갈까요? 말아봐요. 내가 당신보다 한참 위야. 왜 이렇게 반말을 한참 위가 아니라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했잖아. 나한테 어떻게 썼는데? 아니, 뭘 어떻게 썼는데, 그 공개적으로 당신이 얘기하면 되죠. 공개적으로 당신이 얘기하면 되죠. 뭐, 나한테 문자는 거 반말 찍어래, 군수가. 어? 나한테 문자는 거 이 자식이 뭐 이런 자식 있어, 이거. 이 자식이 미친놈이네, 이거. 자, 이게 1차전이야, 1차전. 2차전이 벌어집니다. 이분은 공개적으로 글을 썼는데, 그러면 공직자가 공개적으로 답변하면 되잖아. 왜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반말하냐. 입맛 빡.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 반말하려면 전화 끊어, 임마! 야, 이 새끼야! 하고, 두 번째는 그냥 팍 끊어버린 거야. 근데, 이제 세 번째가 있어요. 3라운드. 여보세요? 예. 한번 만나시자고 했잖아요, 제가요. 아, 왜 점잖은지 못하게 반말죄를 칙칙하고 그래요? 나이가 74살이야, 이 사람아. 아이고, 많이 드셨네. 많이 드셨으면. 왜 너 반말죄를 뚝뚝 해, 임마, 군수가? 뭐 군수가 높은 거야? 네가 영어 들어 군수할 거야? 아니, 당신은 나한테 뭐라고 했는데? 당신 저 군수실에서 저 일정 잡아서 통배. 그러니까 너 당신 군수실에서 일정 잡아서 나한테 연락해. 그러니까 만나보자고. 그래, 알았어요. 너 말 놓지 마라, 임마. 그러니까 만나보자고. 이 자식이 뭐 이런 새끼 있어. 너 이 새끼 평생 동안 군수할 거야? 만나보자. 평생 동안 군수할 거야?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노현정 의원이 굉장히 중요한 또 전화통화를 했거든요. 이 사건이 이제 전개되는 과정을 보면 대선이 3월 끝났잖아요. 선거 끝나자마자 용역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선정되자마자 조사도 안 했는데 종점을 변경해야 한다고. 그리고 5월에 그런 보고서를 내요. 그리고 7월에 양평군에 종점 변경안을 내라고 해요. 근데 종점 변경안을 9일 만인가요? 8일 만에 8일이요? 회신을 하지만 실제로는 6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2년에 걸쳐서 예타를 통과한 건데 1조 8천억 원을 쓰는 건데 일주일 만에 내놓은 거야. 찍찍찍 3개 그어가지고. 근데 이 세 번째 안은 RC가 옆 동네에 있어요. 양평이 아니에요. 광주지 거기가. 광주에 두게 되고요. 수청리 부근에. 그렇죠. 네. 원안이 있죠. 세 번째 안은 광주야. 이거 안 돼. 양평이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야.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대통령 부인 땅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건 안 한다는 거고 세 번째 거는 안 되는 거고 그러면 남는 건 하나밖에 없잖아. 이게 갑자기 그려져 나온 거야. 그래서 이제 의원님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나왔냐 이거야. 이 안이 갑자기 그걸 물어보는 과정이에요. 양평군의 도로를 담당하는 공무원한테 물어봅니다. 자, 양평군의 도로검선 팀장에 우리 연정 의원이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자, 들어봅시다. 도로공사 직원하고 영역사 직원하고 같이 왔어요. 왜냐면 부처는 국토부가 맡는데 이걸 실행하고 시행하는 거는 다 이제 도공회사거든요. 협의 요청 공문에는 양서가 종점인 안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평면 계획도도 다 이걸 가지고 온 건가요? 그렇죠. 당초에 예타 통과했던 안, 이거 좀 놓고 가면 안 되겠나 주민들도 궁금해하니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계획이었으니까.
저희가 이제 국토부에다가 1안 4만 보낸 것 자체가 우리가 숨기려고 한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이거 좀 대외비니까 조심해달라 이런 얘기를 해서. 자,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2년 동안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검증된 노선이 존재하는데 그거와 다른 3개의 노선이 만들어진 거고, 지금 또 하나 확인한 사실이 7월 18일 날 처음 공문이 오기 전에 6월 30일에 도로공사에서 협의를 하러 양평군에 다녀갔다라는 게 도로공사 출장 기록에서 확인이 됐어요. 자, 그게 뭘 의미하냐면 좀 이따 설명할게요. 예비 타당성을 통과한 원안을 가지고 내려왔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확인한 사실은 도로공사 직원하고 용역사가 가지고 온 노선은 그 원안이 아니었다라는 걸 확인을 했어요. 왜냐하면 뭘 가져왔답니까? 최적 노선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공문에. 최적 노선. 최적 노선. 대외비라서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뭐가 대외비야? 그러니까 똑같은 거면 왜 대외비냐라고. 예타가 통과된 건데 대외비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확인한 사실이 원안이랑 똑같은 노선이 아닌 최적 노선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최적을 어떻게 뽑았는지 우리는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알 수 없지만 짐작은 가죠. 네. 처음에는 예타 통과한 그 안을 들고 왔다고 했지만 지금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은 다른 걸 들고 온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양평군의 도로건설 팀장은 이 양반은 전후사정을 몰랐던 것 같아요.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니, 그거 놓고 가라. 우리가 참조해서 그리게 도로 가져가 버렸어요. 자, 그 다음 통화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의견을 수렴하거나 뭐 전문가 검토를 하거나 이런 과정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게 솔직히 말해서 이안이 왜 선정됐는지 저도 몰라요. 이안이 왜 선정됐는지. 모르죠. 그냥 그게 내려왔기 때문에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해 들어서도 저는 몰랐어요. 5월달까지. 그러면 이안 4만이 등장한 이유는 뭐예요? 4만은 이제 사실 우리 국장님이나 제시를 하고 이러면 어떨까라고 얘기했던 게 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얘기하는 과정에서 의원님이 어떻게 된 거냐 자꾸 묻는 거지. 물었더니 국장님이 제시를 했다는 거예요. 국장님이. 건설팀장도 모르는데 국장님 이렇게 하면 어때? 국장님 입에서 나온 거예요? 7월 1일이 그 민주당 군수에서 양평은 국민의힘 군수로 바뀌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이 국장은 7월 7일에 원포인트로 단독 승진을 합니다. 양평의 최은순, 윤석열 장모 최은순이 아파트 개발을 해서 100억 원의 수익을 남기는 그런 공흥지구 사건이 있었어요. 개발 시한이 2년이 지났는데도 불법으로 연장을 해주고 공문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당시 공흥지구 책임자. 네. 그 양평 공흥 아파트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말하냐? 그 사업자는 가만히 있는데 제일 내가 타는 건 사업자 아니야. 그런데 사업자는 가만히 있고 자기들이 다 알아서 위조했다는 거야. 근데 위조를 한 사람이 이 국장이에요. 당시에는 그 수사 중에 있었던 사람이고 혼자서 7월 7일에 승진을 합니다. 승진 인사가 발령이 나고. 그러니까 새로운 국민의힘 소속 바뀐 군수가 이후에 그 군수님이 아까 그 군수님이에요? 네, 맞아요. 그 군수가 바뀐 직후에 취임하자마자 딱 한 사람만 승진을 시키는데 그 수사를 받고 있던 이 국장을 승진을 시켜요. 너무 이상한 건 15일에 저희가 정기 인사가 있었어요. 그러면 8일을 기다려서 같이 하는 게 상식적이고, 그리고 아까 계속 얘기했듯이 수사 중에 있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징계를 받는 게 원칙인데. 아니, 공문서를 위해서 업자를 봐준 사람 아니에요. 비공무원으로 빼야 된단 말이야. 근데 한 사람만, 그것도 정기 인사보다 빨리 이 사람만 승진을 시켰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간 자리가 어디냐? 바로 이 도로를 결정하는 자리예요. 네, 맞습니다. 7월 7일에 승진을 하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국책사업에 가장 먼저 사인을 한 사업이 의견에 지난 3가지 안을 보내는 문서가 아니었을까. 무슨 말씀이냐면 공문서에
대통령 부인 땅으로 종점이 변경되는 그 안이 최초로 등장하는 게 언제냐? 바로 이 국장이 그린 그림 있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그걸 결재를 한 사람이에요. 국토부는 양평군이 원해서 그랬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 근데 아까 6월 30일 얘기한 것은 이 그리기 전에, 그 공문이 날아오기 전에 미리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려라라고 요청하고 이 양반은 승진을 한 다음에 그 자리에 가서 그걸 그린 게 아닐까? 그렇죠. 그런 의혹이 제기가 가능한 거죠. 그리기 위해서 승진이 급히 필요했던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걸로 자, 양평군이 원하니까 우리가 종점을 바꾼다. 이렇게 전개된 게 아닐까? 그렇게 뭐 명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양평군이 원한다. 주민들이 강력히 요구한다. 근데 사실상 시점 부인 하남에서는 10,000명이 넘는 서명을 받아서 시점을 변경해달라고 이제 교산 신도시가 생기면서 교통 혼잡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가 강력했어요. 그런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남, 네. 시작점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 주민들은 시작점을 바꿔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실제 민원은 시작점을 바꿔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었단 말이야. 10,000명이 넘는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여기는 거들떠도 안 봅니다. 그냥 그대로 두고 이 종점만 어느 순간 바뀐 거예요. 종점만. 종점이 왜 바뀌었는지 지금도 비용 편향이 안 나왔다고 이야기 타임라인을 한번 정리해보자면? 네, 조금 정리를 해보면 2022년 7월 7일에 문재의 안 국장님이 원포인트 승진을 하고요. 바로 2022년 7월 18일부터 26일까지 3개의 노선이 만들어지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6월 30일 날 미리 만났고 20일 날 가지고 왔는데 그게 최적 노선이라고 되어 있었고 네, 원래 예타안을 가지고 왔다라는 건 거짓말이다라는 게 좀 밝혀졌고요. 그리고 2022년 8월 1일에 국장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양평 삼성 군수를 지냈고 지금은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박탈한 김성교 전 의원이 국토위원회 회의에서 국토부 장관에게 나들목이 필요하다라는 민원을 넣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성교 전 의원은 또 공교롭게도 7월 18일하고 26일 사이인 7월 22일에 국토교통위원으로 선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로 딱딱 가는 거예요, 이게. 예. 그리고 중요한 게 2차 협의예요, 또. 2023년 1월 16일에 공문이 양평군으로 내려옵니다. 이때부터 공식 문서에 변경된 강상면 종점안이 그려져서 와요. 그런데 이제 양평군이 이해를 잘 못했거나 뭐 그랬었던지 1월 27일까지 회신을 하라. 회신하지 않아요. 이해 잘한 걸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강상면 안으로 대통령 부인 땅으로 확정돼 있는 네. 안을 제시하면서 이의 있냐, 뭐 답변이 없으면 네. 이의가 없는 걸로 간주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포커스는 그 네. 공무원이에요. 네, 왜냐하면 그분의 지시에 의해 이게 그려지고 그분의 결재에 의해 이게 회신된 거예요. 그로 인해 양평군이 원한다는 명분을 국토부가 가지게 됐죠. 그분은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갑자기 뜬금없이 그 이전까지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던 대통령 부인이 있는 땅으로 그 선을 그었을까? 그게 핵심이에요, 핵심.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자면 그 양반은 왜 업자가 가만히 있는데 자기가 나서가지고 공문서까지 위조해 주면서 업자가 계속 일할 수 있게 해줬을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업자는 가만히 있는데 자기 목이 날아갈 수 있는 공문서 위조를 공무원이 하면서 업자는 몰랐다고 주장하고 업자도 우리도 몰랐어요. 우리를 위해서 공문서 위조를 해주는지. 그랬더니 경찰이 그걸 믿어. 그리고 그분은 지금 현재 이 변경된 안이 좋다고 지금 설명회를 하고 다니고 있죠. 네, 양평에서. 맞습니다. 네. 그분은 종점이 대통령 부인 땅이 되는 것이 자신의 지상 과제예요, 지금. 내가 석유가 발견됐으면 이해해. 원한을 그었는데 거기 석유가 발견돼가지고 그걸로 갈 수가 없어. 그럼 이해하겠는데 10몇 년 동안 원래 안이 있었는데 갑자기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났더니
어떤 국장이 대통령 부인 땅으로 종점을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분 머리에는 왜 그렇게 떠올랐을까? 저기 맨 끝에 있는 인물이 김성교. 이분요? 예. 그러니까 인사를. 눈까지 가릴 건 없잖아요, 이거. 이거 의원님이 만들어서 보내신 건데. 국장은, 집사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 국장. 그분이 뭔가 신기가 있어가지고, 이 땅이요! 했는데 우연히 대통령 부인 땅이 거기 있었다. 이 가능성 하나. 네. 그럼 또 친하게 지내야 하나는 될 것 같아요. 그 땅으로 누군가 하라고 했다. 하나. 세 번째, 그 땅이야말로 경제성이고 뭐고 제일 좋다. 자기 혼자 예탈한 거지. 뭐 셋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면 그 지역구 의원 아니겠는가? 이런 의심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지역구 전 의원은 대통령 선거 당시에도 공흥지구 허가 내가 잘 내줘서 대통령이 나한테 굉장히 미안해하고 왜냐면 그때는 고마워한다. 지자체장이었거든요. 허가를 내줄 때 공흥지구. 그렇죠. 허가 내줄 때는 네 군수 시절이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나한테 고마워한다라고 하고 친분을 굉장히 과시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을 했으니까 더군다나. 네. 그때 공흥지구 허가를 김선교 그때 당시인 지자체장으로서 내줬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있었거든. 그래서 그 히스토리는 그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네. 이제 의심하시는 거죠 지금? 그렇죠. 네. 의심하시고 충분히 지금 예. 의원직을 상실했어요. 네, 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했습니다. 예. 그리고 김성교 전 의원 네. 만으로 이게 가능한가? 국토부에도 누군가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양평균 사이드에서 아무리 바꾸자고 하더라도 국토부가 볼 때 미친 짓이거든. 미친 거 아니야 얘네들? 예타 다 통과했는데 무슨 갑자기 종점을 바꾸재? 이게 정상이죠. 근데 국토부가 아이고 양평군이 바꾸자입니다. 예타 다 통과했는데 바꿔야죠 그럼.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야. 그것도 국장이 그냥 그렸는데 네. 근거도 없이 6일이라고요? 6일 만에. 네. 무슨 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주민 견해를 들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국장이 12개 읍면을 다니면서 그 변경된 안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안이다라고 설명회를 하고 다니다가 지금 네. 예, 현재까지 다니다가 마지막 그 강화면 설명회 때부터 나타나질 않아요. 본인이 한 역할이 사실은 우리 의원님에 의해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이거 몰랐거든요, 이때까지. 그 국장의 역할을 드러나게 한 분이 바로 의원님이에요. 요즘에 협박 많이 받고 있어가지고. 뭐라고? 네,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돌고 있는데, 네, 공익제보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3건을 고발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네, 그 전진선, 아까 코미디언 같았던, 네, 전진선 군수와 안철영 국장을 네, 고발했고요. 그리고 국토부 장관을 고발했고, 또 저희 공무원들이 양평군에서 이거를 양평군의 최적 안으로 또 선정하고 서명운동하고 설명회를 하고 또 주민을 동원하고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지금 경기도 감사 촉구를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잘 안 나타나고 있죠. 네, 인터뷰도 피하고 있어요. 이분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그쵸. 이분이 답해야 할 대목이 있어요. 맞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보시오. 마카 좀 갖다 주시오. 이거 보세요. 여기는 한국입니다. 마카는 페루에 가야 있으니까 그냥 푹 쉬세요. 뭐라고? 페루비안 네이처 코리아의 마고 마카를 모른다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페루를 대표하는 슈퍼푸드 마카. 이제 국내에서도 100%로 드실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파는 마고 마카 남녀노소 모두에게 줬어. 배수구 악취 벌레 때문에 고민이신 분 바스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바스 하수 배수구 트랩을 별도의 시공 없이 용도에 맞게 설치만 해주시면 악취와 벌레가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지금 딴지마켓에서 구매하세요.
당당하게 품질 보증 3년 애플비데. 애플비데는 품질 자신감으로 3년 동안 수리비를 받지 않아요. 비데 관리 아무나에게 맡기시나요? 설치부터 청소, AS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요. 전문가가 만들고 관리하면 달라요. 애플비데를 지금 검색하세요. 자, 현재 4분 도착했습니다. 입장! 이거 왜 아이스크림이에요, 오늘은? 발사믹을 올린 아이스크림이라고 제가 대표님께 저는 못 먹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제작진에서 또 제 것까지 장염에 걸리셔가지고 네. 오늘까지는 안 먹는 게 살아남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먹으면 바로 물똥을 싸기 때문에. 자식이 이거 참 진짜. 아니 나중에 싸는 건 문제가 아니야. 방송 중에 나올 수 있어. 여기서 예. 대한뉴스 하다가 한번 튀어나갔거든요. 여름철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입장! 안녕하십니까. 2개 먹어야 돼요? 하나 가져갔어요. 딴지 마켓에서 꼭 사겠습니다. 맛있네요. 네. 이제 대학생 되니까 좀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다니는데 발사믹 많이 사 먹는데 사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서 좀 놀랐어요. 전 비스켓도 맛있네요. 발사믹은 얼마나 더 맛있겠어. 그렇죠? 발사믹 식초 붙어 있잖아요. 근데 전혀 식초 같지 않고 드레싱 같은 맛으로 아이스크림의 맛을 한껏 높여주는. 마지막 분이 30년 발사믹을 드신 거예요. 식초 느낌이 전혀 안 나요. 요 멘트는 자막 처리합시다. 자, 우리 윤성원 평론가 짧게 해주시죠. 이번 주까지 지금 20% 할인 행사 들어가거든요. 취향에 따라서 조금 더 달고 좀 진한 소스를 좋아하시면은 30년산, 조금 더 가벼운, 조금 더 식초 맛이 더 나는 걸 원하시면 15년산, 스테이크 샐러드, 샐러드, 아이스크림까지 굉장히 다양한 곳에 많이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소스니까 요번 주까지가 아마 행사 기간 마지막이에요. 이제 수량도 많이 안 남아 있으니까 네, 꼭 구입하세요. 네. 딴지마켓에서 산 유일한 물건이 이거라고 30년산을 뿌려서 먹어봤는데 흑당 아이스크림에다가 벌꿀을 뿌려서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납니다. 네. 제가 집에 조금씩 뿌려서 먹다가 투게더 패밀리 사이즈 한 통을 다 비운 적이 있어요. 저도 이제 그날은 저도 물똥을 쌌죠. 지금까지 먹었던 걸 망각시키는 맛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디까지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 30년산은 유제품이나 육류에 확실히 더 잘 어울리는, 그러니까 풍미를 확 살려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발사믹 식초라고 알고 있는 맛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야채나 과일 드레싱에는 15년산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산미가 살짝 있으면서 포도향이 확 사라지기 때문에 브로콜리 정말 못 먹겠거든요. 브로콜리가 먹어져요. 15년산을 뿌리면. 30년산을 맛보고 싶은데 돈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15년산을 사셔서 15년 삭히면 30년산이 됩니다. 맛있는 발사믹입니다. 줄여서 MB입니다. 이번 주에 새로 나온 영화 뭐 있어요? 유승환 감독의 밀수가 개봉을 했습니다. 밀수. 네, 오늘 이거 예매율이 높다면서요? 굉장히 높죠. 작년 이때쯤 텐트폴 영화들이 연달아 개봉을 했어요. 첫 타자가 외계 플러스 인이었거든요. 외계 플러스 인을 보고 실망하신 관객들이 그의 여름 극장을 찾지 않았다라는 슬픈 전설이 있는데 유승환 감독의 밀수는 윤성원 평론가가 보고 왔습니다. 올 여름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제 한국 영화 빅4가 개봉을 이제 시작한 거거든요. 밀수하고 다음 주에 더 문이랑 비공식 작전, 콘크리트 유토피아. 작년 여름이 너무 처참했거든요. 한산 말고는 그 이후에 개봉한 한국 영화들도 거의 잘 된 게 없고 정말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올해까지 이제 내 편이 다 잘 안 되면 정말 이제 한국 영화 산업이 어떻게 될지. 밀수는 유승환 감독님이 여성 투톱 영화에 대한 로망이 약간 있으신 것 같아요. 김혜수 씨와 염정아 씨 두 사람의 어떤 그 워맨스라고 해야 될까요? 스파이 영화처럼 이렇게 속고 속이는 그런 이제 그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작전을 뒤에서
짜는 뭐 그런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즐겁게 보실 수 있는 작품일 것 같습니다. 꽤 재밌어요. 굉장히 시원하게 물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잘 그려져서 뭐 추천합니다. 네. 10점 만점에? 오랜만에 별점을 제가 좀 이제 별점이 좀 짜거든요. 네, 6.5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짠 거 아니에요? 되게 짠데. 제가 원래 좀 8점 넘어가는 작품이 제일 별로 없어가지고. 미션 임파서블은 몇 점이에요? 그것도 저는 한 6.5점에서 7점 정도? 네. 둘 중에 뭐가 더 재밌어요? 이번 텐트폴 영화들이 좀 잘 됐으면 하는 게 2023년 최고의 흥행작이 범죄도시 3인 건 정말 원치 않거든요. 범죄도시 3는 어때요? 개봉도 다 했고 들만큼 들었으니까 사실대로 얘기해 봅시다. 이래도 되나? 이렇게 쉽게 만들어도 되나? 이렇게 고민 없이 그러니까 1, 2편의 공식을 가지고 그냥 꽁으로 먹었어? 예, 그렇죠. 날로 드셨죠. 그러니까 1, 2편의 기대치를 가지고 온 거야. 3편이 그 정도였으면은 그 기대치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했겠네. 범죄도시 1편에 그런 꽉 짜여져 있는 장르적인 쾌감을 찾으시는 분이라면 3편은 만족스러웠을 리가 없고. 다음 주에 개봉하는 이제 비공식 작전이랑 더 문도 이제 공개가 되고 되고 가장 있어요. 기대작이 뭐예요? 저는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제일 기대가 되는데 아직 이제 그 공개가 안 돼서. 무슨 유토피아? 콘크리트 유토피아라고. 콘크리트 유토피아? 예, 아파트를 사수하기 위한 사람들의 얘기인데 이건 뭐 앱트 원작에 있죠. 욕하는 표현이어가지고. 내용이에요? 엄태화 감독이라고 잉투기라는 독립영화로 화려하게 데뷔했던, 당시에는 천재 감독 소리도 많이 들었던 상업영화 감독이고, 그 다음 영화가 강동원 씨 나왔던 가려진 시간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 영화는 평이 조금 미묘한데요.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포스트 아포칼립스니까 멸망 이후를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난 그 장르는 좋아하긴 하는데. 저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서울에 대지진이 나서 다 폭삭 가라앉았는데 딱 한 아파트만 남겨놓고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콘크리트 유토피아. 네. 그러니까 집의 꼴을 유지하는 게 딱 하나야. 네. 그걸 차지하기 위한, 지키기 위한. 그렇죠.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단지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과의 다툼이나 뭐 이런 이야기. 네. 설정은 재밌다. 네네. 설정은 좋고. 일단 배우도. 네. BH. 네. BH가 누구야? 이병헌이요. 이병헌. 네. 왜 BH? 치킨 같잖아요. 옛날에 이병헌 씨가 이런 광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단언컨대 메탈은 가장 완벽한 물질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래서 뭐 그냥 생각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영화가 더 문이잖아요. 김용화 감독, 뭐 신과 함께 시리즈와 미녀는 괴로워부터 시작해서. 그 양반 이번엔 달로 갔어요? 네. SF 영화를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미디 그리고 이제 그 배우들과의 어떤 케미스트리를 잘 살리는 그런 감독이라서 아기자기한 재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영화는 정말 뚝심 있게 그냥 정통 SF예요? 예, 그 말션 같은 느낌이에요. 네, 재밌어요? 시사회를. 네, 저는 좀 멋있다고 표현하고 싶네요, 영화가. 밀수보다 재밌어요? 네. 비슷한 감동이 있는데 이거는 좀 큰 화면에서 보시는 걸 정말 추천합니다. 남아있는 하나가 뭐라고요? 비공식 작전. 임순례 감독 영화. 조섭과 모가디슈랑 좀 비슷한 결을 갖고 있는 작품입니다. 외교관, 피랍된 외교관을 데려오기 위한 비공식 작전에 대한. 근데 왜 기대작이에요? 왜 기대작이냐고요? 돈이 많이 들었거든요. 만든 분이 또 김성훈 감독이라고. 끝까지 간다. 네, 뭐 그런 이제 좀 유명한 재밌는 작품들 많이 만든 감독이고. 터널. 네, 그 하정우 씨. 터널. 네. 각주 전문이야? 네. 한국을 대표하는 주연 네. 배우들이 선택한 4편의 영화가 있고. 네. 그 전작들이 있는 감독들이 있어서 이 4개는 기대작인데. 아마 작년처럼 한 편의 승자가 남을 확률이 가장 높고요. 보고 있다가 제일 재밌다고 얘기하는 거를 보자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업계에서는 누가 승자가 될 거라고 전망합니까? 업계에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죠. 그런 얘기를 하면 또 이제 선입견이 생기실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도 류승환 감독 영화는 호불호 없이 모락 영화로 재미있게 보고 나올 수 있는 영화니까. 유튜브 업계에서는 네. 여기가 확실하겠네요. 여기는 별로 눈치를 볼 필요가 없거든요. 류승환 감독과 김용화 감독이 가장 크게 성공하지 않겠느냐 보고 있고, 가장 힘이 딸리는 건 아무래도 비공식 작전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제 주변에서만 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펜하이머. 놀란 감독. 근데 지금 북미에서는 개봉을 했어요. 북미에서는 성적 어때요? 지금 뭐
너무 좋죠, 평가는. 뭐 반응은 이분이 영화를 이상하게 만들 리가 없잖아요, 이분은. 반응은 그리고 어때요? 박스오피스도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지금 박스오피스 2023년 그 주말 박스오피스 1위가 밥이에요. 한국이랑 너무 대조적이죠. 자, 우리 양지열 변호사 최근에 사람 죽이는 영화 뭐 봤어요? 어둠 속의 미사라는 시리즈가 있어요. 이게 공포물인데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어떤 청년이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이고 복역을 마친 다음에 자기가 나서 자란 섬으로 돌아가요. 그 섬에 작은 이제 성당, 교구가 있고, 그러니까 사람을 죽였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 이런 것들로 번민을 하고 있는데, 그 섬마을에서 자그마한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걷지 못하던 어린 소녀가 불치병으로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고, 그 청년의 아버지도 갑자기 몸이 낫기 시작하고, 그 기적을 일으킨 게 로마에 방문을 했던 교구의 신부님이 돌아오면서 그런 일들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결국 영생을 줄 것 같은 분위기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온 젊은 신부가 네. 기적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가운데서 이 청년은 그게 무슨 의미인가를 되게 고민하고 재밌는 설정이다. 예, 마지막에 큰 반전이 있어요. 그 신부가 알고 보면 악마였다 이런 식의 끝나는 게 원래 공포 영화인데. 근데 비슷해요, 사실은. 근데 그런 식으로 가볍게 여겨지지 않아요. 거기 나오는 독백적인 대사들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철학과 출신이라서 되게 좋았거든요. 이게 공포 영화에서 이렇게 진지한 얘기들을 해도 돼? 싶을 만큼의 대사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공포 영화 연필을 쓰고 있고 네. 예상 가능한 전개이긴 한데 네. 그 전개하는 방식이 보통 공포 영화와 달라? 달라요. 영생을 주고 젊음을 주고 건강을 회복하게 해준다라는 게 그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게 인생의 의미일까? 영생을 줬는데 네. 보는 과정에서 어떤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삶이 무엇이고 죽음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돼요. 영생을 얻었는데? 영생을 포기해요. 섬마을 사람 전부가 죽어요. 많이 죽었구나. 많이 죽네. 입장!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자, MBC와 함께할 날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앞에 KBS도 있고 YTN도 있는데 왜? MBC도 지금 감사하고 있죠. 감사하고 있었는데. 방통위가. 근데 그 사장 뽑힌 지 6개월도 안 됐잖아요. 그렇죠. 얼마 안 됐어요. 네. 가시겠네? 사장님이 꽃 저한테 주시고 뭐 이랬었는데. 유튜브 구독자 100만 됐다고 해서. 박문진 이사진을 교체할 거거든요. 그럼 박문진 이사진이 아마 사장을 교체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장이 시장식을 교체할 거거든요. MBC를 지키겠습니다. 네. 10월 대란설이 이제 상암동에는 파다하긴 한데 10월 17일로 날을 잡아놨다는 얘기도 있어요. 안 돼, 상민 씨랑 그 같이 코너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단 말이야. 우리 둘이 하거든요, 같이. 금요일 날 우리 같이 해요. 신스틸러라고. 유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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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며칠입니까? 10월 17일입니다. 영화야, 메모해놔라. 이상민 씨가 요새 아침 방송에 나갑니다. 아침마당. 그 전통의 아침마당. 거기를 지금 나가고 있어.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이상민 씨 옆에 최병서 씨, 인간 복사기잖아요. 최병서 씨 옆에서 딱 어깨를 나란히 하고. 와. 한 시대를 풍미한 코미디언인데. 네. 두 분이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아침마당 측에서는 저를 더 이상 안 부를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니, 이 정도 센스는 있어, 여기. 그 부분만 내보낼게요. 쇼츠로 만들어가지고. 이상민 아침마당 진출. 빠바밤. 네. 용사는 긴장하라. 이상민 아침마당 진출. 막 자, 우리 신장식 변호사 영화 본 거 영화. 또 뭐 우리 양 변호사님 사람 많이 죽는 얘기. 섬 하나를 다 죽였어요, 지금. 이거 진짜 재밌어요. 진짜 빠져들어요. 원래 사람 많이 죽으니까 재밌겠지. 마지막에 죽어. 이번에는 철학적으로 죽었다. 철학적으로? 저는 이제 휴가철이 다가오니까, 아빠랑 딸이랑 휴가 갔다 온 얘기? 애프터선이라고 하는. 이 영화 좋아요. 소피라고 하는 11살짜리 소녀. 젊은 아빠랑 같이 튀르키예로 여행을 간, 여름에. 아빠가 31살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딸은 11살이고. 일찌감치 나온 거지. 감독이 여성 감독인데요. 그 여성 감독의 자전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에서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그 휴가를 갔다 오고 나서 아빠를 다시 만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아빠는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데 그 사연이 뭔지 정확하게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저도 이제 딸과 이제 휴가를 1년에 한두 번 정도씩은 갔어요. 그 10대 때는. 지금 이제 20대가 되니까 안 놀아주더라고. 근데, 굉장히 복잡한 사연이 있고, 엄마랑은 따로 사는 것 같고, 아빠랑 휴가를 간 거예요. 여름, 튀르키예로 휴가를 갔는데, 아빠는 여러 가지 사연이 있고, 딸과의 마지막 추억인 것 같아. 캠코더를 들고 아빠를 인터뷰하고, 아빠랑 놀았던 걸 찍기도 하고, 아빠는 괴로워하는 모습도 나오고 하는데, 딸은 그 당시에는 그걸 몰라요. 딸이 31살이 돼서 돌이켜보니, 그때 나랑 마지막 여름 휴가를 보냈던 아빠 내면에 어떤 괴로움과 어떤 어두움이 있지 않았을까를 회상하는, 아이가 굉장히 천진할 때도 있고 굉장히 어른스러울 때도 있고. 본인 감정이입을 너무 많이 한 거 아니야 지금? 그랬어요. 감정이입이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혼도 했고 혼자 살고 있고 그리고 굳이 그걸 말로 꺼내가지고. 전반적으로 즐겁지만 원래 부모님 상중에도 웃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눈물은 아래로 떨어지고 밥숟가락은 위로 올라간다고. 나도 괴롭고 어려웠던 시점이지만 딸에게는 가장 좋은 모습만, 가장 예쁘고 산뜻하고 파랑파랑하고 초록초록한 기억만, 노랑노랑한 기억만 가져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거기서 보이고, 이런 게 너무 아름다운 튀르키예의 바다와 그만 듣겠습니다. 뭐 이런 모습이 너무 재밌습니다. 굉장히 진한 여운이 남는다. 공포영화 하나만 추천하고 바로 끝내겠습니다. 지금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강렬하게 와닿을 공포영화가 넷플릭스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더 데이즈라고. 후쿠시마? 네, 지금 봐보세요. 어마어마한 공포가 닥쳐올 거예요. 공감대가 형성되는 시점이 있어요? 이 등신들이 제대로 처리를 했을 리가 없다, 오염수를. 그렇지. 이게 시리즈를 보고 나면 확신이 들거든요. 다 보고 나면 얘네들이 사고에 대처하는 모습, 그리고 일본 관료제가 우리나라 관료제보다 훨씬 더 끔찍하잖아요? 그 관료제를 타고 의사결정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그게 현장에서 적용되는 꼬라지를 보고 있으면, 야, 이 오염수는 절대로 우리 가까이 오면 안 되겠다라는 강한 확신이 들게 됩니다. 보실만 하고요. 사고 초기에 총리가 도쿄전력 담당자가 누구야? 너 전공이 뭐야? 도쿄대 경제학부 출신입니다. 지금 원전이 터질랑 말랑 하고 있는데 전공이 뭐야? 도쿄대 경제학부 출신입니다. 그게 일본이에요. 간나오토 총리 그 관저의 80시간이라는 책이 있어요. 도쿄전력의 거짓말에 완전히 분노하는 그 르뽀 같은 관저의 80시간이란, 그걸 보면 도쿄전력은 절대 믿을 수 없다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도쿄전력이 얼마 전에 대한민국 언론 기자들을 딱 초청을 해가지고 그 내부를 보여줬거든요. 근데 MBC하고 한겨레는 빼고. 누가 가르쳐줬나? 우리 쪽에 가르쳐줬잖아. 여기 있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MBC하고 한겨레는 들어오지 마. 진짜로 못 들어갔어요. 미친 새끼들이지 그게. 아니 MBC가 터뜨렸어 그거? 그러니까. 자, 그러면 오늘은 요즘 벌어진 일 중에 제일 골 때리는 양평 얘기를 오늘 하고 마무리해 봅시다. 저는 제일 골 때리는 게 이 지점이에요. 고속도로라는 건 국토 전체를 놓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국토 전체의 관점에서 모든 도로는 연결되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국토 전체의 관점에서 연결을 전제하고 그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만 건설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속도로는 국고를 쓰는 것이고, 그래서 예타 통과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 사는 곳마다 다 그걸 갖고 싶지. 근데 다 그어줄 수가 없지. 국토 전체의 관점에서는. 근데 이 변경이 왜 골 때리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와서 나중에 이렇게 연결하려고 한 거야. 예타 보고서에도 보면 결국은 서울 춘천 고속도로 연결될 걸 상정한 채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걸 종점을 바꿔버리잖아요? 거꾸로 다시 올라가야 돼. 이렇게 도로를 그리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이게 더 좋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니까 국토부는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연결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연결하려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어져야 자연스러운 것을 이렇게 꺾어버릴 정도면 이건 엄청난 권력인 거예요. 저도 이거 뭐 CBS 나왔을 때 진짜 굉장히 눈에 많이 띄었던 거고 예타 보고서 첫 페이지에 나와요. 예타를 이쪽으로 정하면서 애초에 서울 춘천 고속도로와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 안이 낫다라는 게 나와요. 그런 취지가 있죠. 이 취지가 네.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사실 양평고속도로 관련돼서는 납득할 수 없는 건 이제는 딱 하나예요. 도대체 왜 아직도 이걸 고집하고 있을까? 이렇게까지 논란이 됐는데. 백지화를 백지화하셨잖아.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 오늘 무슨 얘기를 했냐면 쓸모없는 땅이기 때문에 지가가 오르지 않는다. 이거 우리 2주 전에 이미 끝낸 얘기잖아. 땅값 이미 다 올라갔는데 무슨 소리야. 이미 다 끝낸 얘기잖아. 그리고 거기에 선산이 있어서 안 된다. 선산 거기 없는 거 밝혀줬어. 선산 다 떨어져 있고 그 주변에 형질 변경이 가능한. 그래서 저 같으면 솔직히 논란된 땅 근데 공익사업으로 해서 내놓겠다. 그 땅을 기부하겠다. 공익시설로 만들겠다는 MB가 모범 사례 보여주잖아. 청계재단. 청계재단. 아니 이거를 안 하고 끝까지 이렇게 버티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진짜 납득이 안 가. 그 재산을 내놓고 싶지 않은 거지. 이걸 왜 포기를 안 하지? 난 포기 못 한다고. 이거 왜? 만약에 포기했다면 한 3주 사이 이렇게 합시다라고 나왔어야 되는 거거든. 그게 아니라 원래대로 갑시다라고.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나는 오늘 그 뉴스타파에서 감정평가사를 고용을 해가지고 그 감정을 했더라고요. 감정을 했어. 그 도로가 들어온다는 전제 없이 그냥 현재 얼마나 올랐나. 한 30억 정도 주고 29필지를 샀는데, 지금 125억. 감정평가액이 벌써 4배 올랐네. 125억이야. 이미 그만큼 올라 있고 도로가 들어오면 훨씬 더 오르겠죠. 강남과 15분에서 20분 거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오를 거예요. 여기는 일산 분당이 된다고 봐야 돼요. 두 번째로는 저는 굉장히 거부를 먹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밀리면 계속 밀린다. 그러니까 오늘 원장관이 아무도 원장관에 대해서 탄핵 얘기를 꺼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본인이 흥분해갖고 저 탄핵시키려고 하는 거죠. 막 이래요. 지금 뭐 직장 다니는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윤석열을 그때 내놓고 지지했던 사람들이 적어도 수도권에서 입국 다시 해요. 자기들도 좀 창피하대. 야, 탄핵당하는 거 아니야? 이 공포감이 있어요. 윤석열 지지했던 사람들. 그래서 약 30%대가 완강하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들 스스로가 권력 기반이 굉장히 취약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밀리면 안 된다. 총선은 이제 몇 달 남지도 않았고. 저는 제3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스승께서 괜찮다. 괜찮다. 야, 이거 하나 바지에다가 속옷에다 넣고 다녀라 뭐 이러지 않으셨을까?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이렇게 딱 멋있게 내놓으면 지지율 팍 오르고 총선도 딱 올라갈 수 있고 왜 못하지? MB도 했잖아. MB도. 처음부터 포기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전체 과정을 보면 정말 과감해요. 대범해. 대선 끝난 직후 용역업체가 3월 말에 선정되거든요. 근데 선정되자마자 종점 변경 얘기를 해요. 지금 2년간 예타 통과해가지고 국토부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 원안인데 용역업체가 아무 조사도 안 했는데 국토부 니들 이때까지 한 거 잘못했어. 절대 그럴 수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랬다는 것은 그 용역업체가 첫째 미쳤거나 왜냐면은 식당 지으라고 심부름 시켰는데 집주인한테 이거 여관 지어야지 이런 업체가 어딨어. 또 하나는 그 업체는 하란 대로 한 거거든. 국토부가 처음부터 용역한테 그렇게 하시오 라고 해야 말이 되지. 인수위가 구성되는 때 벌어진 일이거든요. 3월이면 대선 끝나자마자잖아. 그리고 인수위가 구성이 되는데 그 인수위에 원희룡 장관, 국토부 1차관, 국토부 2차관이 다 있었어요. 인수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 국토부로 간 거예요. 인수위에 있던 사람들이 부처의 1차관, 2차관 장관을 다 하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인수위에 있던 사람이 그대로 옮겨가지고 이 일을 한 거예요. 더군다나 인수위에 부동산 담당하던 사람이 2차관으로 갔어. 그리고 원희룡 장관은 인수위 기획위원장이었고 인수위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야 이 스케줄과 이 모든 게 맞아떨어지는 거지.
근데 그 인수위에 누가 가서 얘기했을까? 일단 저는 아닙니다. 인수위 오랜만에 듣네요. 저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인정. 예. 인정. 손가락만 사라졌습니다. 앞에 다룬 게 이 양평군에 국장 한 사람이 그림 막 그려와서 보냈다는 거 아니야. 그 양반도 아무도 안 시켰는데 자기 혼자 그림을 막 그릴 리가 없잖아. 양평군 의원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그렇게 김동교 전 의원 양평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요게 당사자였던 사람을 그렇게까지 티내게 해요? 난 전혀 진짜 이해가 안 가, 다 총체적으로. 나는 그래서 이게 대범하다는 건데, 그 대범함의 제일 밑바닥에는 우리는 처벌될 리가 없다가 있어요. 네. 어제 봉지욱 기자가 그 본타한 용역 업체 있죠. 네. 그 임원이랑 인터뷰를 했어요. 처음 일을 맡자마자 종점 바꿔야 됐다고 한 그 업체. 그 업체 이 사업을 총괄했던 임원 A씨.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국토부가 너 양평군 좀 가서 협의 좀 하고 와. 라고 해서 국토부 지시로 양평군에 가서 누군가를 만나서 협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안, 2안, 3안 해갖고 선을 그어갖고 갖고 오잖아요. 근데 1안이 양서면 아닌데 A씨를 표시를 했는데 광주에다가 표시를 했다는 거예요. 3안은 그 중간에 강을 따라서 쭉 간대요. 그래서 이걸 보면 그냥 강상면 종점 안에 선택할 수밖에 없게 해놨다는 거예요. 양평인데 네. 광주에 그려놔가지고 자기들이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하나는, 어차피 그건 안 되고 하나는 그렇게 해서 안 되고 하나는 강변 따라서 선을 쭉 거놨대. 그래서 이것도 선택할 수가 없대. 그래서 무조건 강상면 안이 선택되게 해놨더라라는 게 용역업체 임원의 진술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그릴 때부터도 예. 유일하게 선택지는 대통령 부인 땅을 정점으로 선택하는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 그린 사람도 누군가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고 봐야지. 저의 뇌피셜은 용역업체 사장이 국토부에 들어가거나 또는 누구에겐가 얘기를 듣고 용역업체 사장을 양평군에 보내서 야 니들이 대충 그려가지고 이렇게 국토부로 올리면 우리가 양평 군민들이 원해서 하는 걸로 해줄게. 요 계획이 그 있었던 게 아닐까. 중에 국장이 지금 있는 것 같아. 그다음에 용역업체 사장이 사랑의 메신저가 된 거고, 그다음에 이 사랑의 메신저를 움직인 사람이 국토부의 누구냐. 요게 확인되면 대략 그림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 국토부의 누군가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람이 2차관이 2차관이 도로 담당이거든. 근데 2차관이 인수위에서 부동산 담당이었어. 맞아요. 그런데 이 모든 걸 자기들이 안 시켰는데 했을 리는 없잖아. 이게 아니라면 선물이지. 취임 축하 선물? 취임 축하 선물? 이번에 공흥지구에서 유일하게 기소된 분이 ESIND 대표가 최은순 씨에서 다른 사람으로 바뀌죠. 분이 유일하게 기소가 됐는데. 나 그런 말 안 했다 나는. ESIND가 땅이 많잖아요, 거기도. ESIND 대표님께서 이해관계가 굉장히 강하고 이왕지사 이해관계는 직접적이죠. 예. ESIND 대표니까. 위험하다. 아니, 그냥 이해관계만 얘기하는 거야. 저는 누구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누구죠? ESIND 대표님이? ESIND 대표님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 그 이상은 안 됩니다. 편집 좀 잘해주세요. 아니, 그렇잖아. 거기 땅이 많으시니까 ESIND 대표님은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으시다. 있지. 직접 나설 동기가 경제적 동인이 있으신 분이다까지. 피디님 잘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면 제일 먼저 언론이 물었을 것이 대통령이 알았냐고 물었을 거야. 지금은 기껏 한다는 게 원희룡이야. 원희룡 붙잡고. 원희룡 거기 땅 없어. 아니, 그나마 지금 이제 조선이나 동아나 중앙이나 이런 쪽에서 기사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기사 자체를 아예 안 내요. 이제는 자기들도 알긴 알아. 아는 거야. 이게 실리를 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그래서 뭉개는 걸로 가는 거지. 언론이 현 정부를 상대하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진짜 질문을 안 한다는 거예요. 양평 관련해서는 진짜 해야 되는 질문은 대통령이 알았느냐? 부인이 알았느냐? 오빠도 이게 관계자잖아. 말씀하셨듯이
오빠요? 그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육군 참모총장 공간에 풍수지리가 백제관. 백제관이요. 풍수지리가 갔다 관상가이기도 해요. 민간인이 군사 시절에 들어간 거 아니야. 그러면 허락한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야. 육군 참모총장 자기가 기거하는 공간에 그 사람이 들어갔어. 근데 육군 참모총장이 몰랐어. 몰라가지고 그 국방부 대변인한테 야 이런 일이 있었어. 해서 이게 알려진 거 아니야. 그리고 육군 참모총장 본인은 자기 집에 그런 사람이 오는 걸 몰랐단 말이야. 육군 참모총장 집에 그건 군사 시절인데 민간인이 들어간 걸 허락한 사람이 있어. 육참 총장 집에 들어갔는데 육참 총장한테 허락도 안 받고 그냥 막 들어가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지. 그 사람이 누구냐는 거야. 군의 최고 사령관이 모르는데 그 집에 들어가라고 한 사람이 있잖아. 그 질문을 해야지. 대통령이요? 대통령 부인이요? 그 질문이 진짜 질문인 거야. 거기에 천공이 들어갔는지 풍수지리가 들어갔는지는 두 번째야. 그 질문을 안 하는 거야. 양평도. 지금 언론이 여기까지는 안전하겠지 하고 가는 데가 원희룡 앞까지인 거야. 진짜 질문을 안 하는 거지. 여기 땅은 부인 땅인데 부인한테 안 물어봐. 진짜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도 안 하는데 이제 사장도 바뀌고 진행자도 바뀌고 신장식도 잘리고. 아, 그럼 도쿄전력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이제 MBC도? 그런 세상이 곧 옵니다. 총수가 얘기했던 가장 바닥에 깔려 있다고 한 거, 우리는 절대 처벌받지 않는 사람들이란 그 행동의 패턴이 그게 맞다라면 결국 이 모든 일들이 그 배경에 있는 것 같아요. 보수 정권이건 진보 정권이건 역대 어느 대통령 일가 이런 식의 움직임이 있었던 적이 없잖아요. 박근혜도 그런 모습을 보이진 않았거든요. 들키면 안 되겠지만 들킨다 한들 우리는 감옥 가지 않는다. 이게 있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과감해. 너무 대범해. 한 가지 그래서 다행스러운 건 자기들도 당할 수 있다는 생각도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드러내놓고 모든 일들을 벌이는 것 같아. 알려진 게 이 정도면 안 알려진 건 또 얼마나 있을까? 한 19만 평 뭐 이 정도 추산하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땅도 땅이지만 네. 발주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초기부터 수익 계약이 남발됐잖아요.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 악귀를 봤거든요. 악귀 장면 중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돈 많이 번 그 아내 남편이 이제 그만하자고 되게 많이 벌었는데 그만하자고 이런 짓 그만하자고 하니까 그깟 푼돈 벌려고 우리가 이런 일까지 벌였어? 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갑자기 오버랩되고 있어. 그러니까 누구랑 오버랩됐다는 거야? 제가 구체적인 사람을 언급하진 않았어요. 저는 안 봤습니다. 저랑 엮지 마십시오. 남편이 이제 그만하자 우리 그러니까 그깟 푼돈이나 벌려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어. 뭐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 아내가? 할머니인가? 그러니까 오버랩이 참 이상하게 되네. 전혀 모르겠네. 참 불순하네 상상력이. 오버랩되고 참. 나는 저런 사람 싫어. 오늘 원희룡 장관은 와서 정말 국회에서 갑자기 급발진하고 동문서답하고 와 장난 아니더라고요. 여기서 밀리면 내 정치생명 진짜 죽는다. 예. 이걸 잘 뚫고 지나가면 다음 대선 대통령 후보가 될 수도 있다. 총리 거쳐 대선 간다. 총선용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대통령 보호하면서 지금 총대 메고 가고 있는 거 아니야. 까지 쭉 보니까 이제 완전히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반박하는 거 포기했고 안 되니까 안 되니까 동문서답이야. 여기서 제일 이제 간이 쪼그라드는 애들은 국토부 그냥 공무원들. 국토부 공무원들. 그 양반들은 시켜서 한 건데 자기들 알지. 정권을 지나갈 거 아니야. 내 인생 좆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을 텐데 정치인들은 이걸 이제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거고. 그렇죠. 내가 진짜로 궁금한 건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은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대통령 부인은 자기 명의, 대통령은 그걸 재산 신고를 한 땅이야. 당사자들이야. 자기들 땅 가지고 지금 지지고 볶고 있는 거 아니야. 정말로 몰랐으면 대통령이 야 이거 이해 충돌의 문제가 있으니까 딴 데로 옮기시오. 이렇게 하겠지. 정상적인 공직자라면 가만히 있잖아. 실제로 거기 고속도로 지금 지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지어놓으면 끝난다는 거지. 그러고 나서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스토리의 최종 끝은 어떻게 될까. 공무원들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다 적어놓습니다. 어디든 적어놓습니다. 비망록이든 어디든
어딘가에는 적어 놓습니다. 안종범 수첩이 있었죠. 공무원들이 어딘가에 뭔가를 적어 놓는다는 것이 어떤 위력을 발휘하는가. 종범이 어떻게 괜찮겠어요? 안종범 수첩에 뭐 여러 개가 나와 있던데. 예. 종범이는 그 출마를 하면 저기 한다. 이렇게 봅니다. 왜 적어놔가지고. 적자 생존. 적자 생존. 자, 아재 개그 나오기 시작한 거 보니까 끝날 때가 됐다. 끝!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 모든 영역이 엉망진창인데 이걸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선거가 바로 잡게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머릿속에 두 단어를 떠올려야 돼. 하나는 총선.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자동으로 총선을 떠올려야 돼요. 두 번째는 다스베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